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도 아닌 지방 시찰 현장에서 지도자의 수행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 말투가 달라졌다. 그 순간 단상 위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도자의 그림자로 살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똑같은 얼굴을 가진 형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살아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시 낙랑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고층 건물이나 화려한 광장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저희가 살던 낙랑구역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동강 줄기가 가까이 흐르고 봄이 되면 강변을 따라 벚꽃이 피어나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골목마다 냉면집이 하나씩은 있었고 저녁이 되면 어머니들이 마당에 나와 김장, 배추를 다듬는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그런 동네 풍경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절엔 말이죠. 저도 그냥 평범한 동네 아이였습니다. 저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 철민이, 그리고 저 철호. 어머니는 저희 둘을 낳으시고 어찌나 기뻐하셨는지 동네 분들한테 직접 찾아다니시며 사탕을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는 얼굴이 어찌나 똑같았던지 어릴 적에는 선생님도 저희를 구분하지 못해서 출석을 부를 때마다 웃음이 터지곤 했습니다. 형이랑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서로 이름표를 바꿔 달고 상대방인 척 선생님을 속이기도 하고 어머니 심부름을 서로 미루다가 둘 다 혼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이 어땠냐고요? 제가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다는 걸 어렵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배급이라는 게 있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한 달치 식량을 정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배급표 받아서 쌀 타러 가던 것처럼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이 부족하면 옥수수 가루로 채우고 그것도 부족하면 감자로 때우고 그래도 그 시절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로 성실히 일하셨고 어머니는 배급받은 재료로 어떻게든 맛있는 걸 만들어 주셨거든요. 겨울이 되면 연탄 구하는 게 큰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배급소 앞에 줄을 서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손발이 얼어 터지는 그 추운 새벽에 말이죠. 학교에서는 날마다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야 한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아침에 눈 뜨면 그 말로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말로 끝났습니다. 마치 동네 이장님이 마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절대적으로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저도 그 체제 안에서 아무 의심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5살 되던 해, 늦가을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낯선 어른 2명이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인민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분들이었는데 어머니 얼굴이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형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동무는 조국을 위해 아주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될 것이오. 그 말이 뭘 뜻하는지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가 방에 들어간 뒤에도 한참을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형과 나란히 누워 영광스러운 임무가 뭘까? 하고 두근두근 기대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줄 알고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우셨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와 형은 평양 외곽의 어느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배웅을 나오셨는데 대문 앞에서 저희 손을 꼭 쥐고는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얼굴만 한참 들여다보셨습니다. 마치 이 얼굴을 눈 속에 꼭꼭 새겨두려는 것처럼. 저는 그때도 처없이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가 돌아서며 어깨를 들썩이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1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시설에 도착하니 저희 말고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눈빛이 크고 체격이 비슷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처럼 특수한 외모를 이유로 선발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도자 동지의 대역이 될 것이라고. 공식 행사에 지도자 대신 나서거나 암살 위협이 있을 때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고. 형이 제 팔을 꼬집었습니다. 저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훈련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지도자의 걷는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발을 어떻게 내딛고, 팔을 어떻게 흔들고, 고개를 얼마나 들고, 거울 앞에 서서 하루에 수백 번을 반복했습니다. 말투 훈련도 있었습니다. 지도자 특유의 함경도 억양, 말을 끊는 타이밍, 손짓 하나하나까지 전부 외워야 했습니다. 마치 배우가 연기를 배우는 것 같았지만 틀리면 박수가 아니라 벌이 따라왔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리는 담당 요원이 죽도록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는 버텼습니다. 형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형이랑 저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속닥거렸습니다. 야, 나 오늘 걷기 점수 받았다. 나는 말투 칭찬받았어. 서로 의지하면서 견뎠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점점 지도자를 닮아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희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가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나인가? 아니면 지도자인가?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시설 안에서는 그냥 번호로 불렸습니다. 저는 2호, 형은 1호였습니다. 생일도 공식적으로는 없는 셈이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봉인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22살 되던 해였을 겁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료 중에 성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한두 살 어렸는데 부침성이 좋아서 다들 잘 따랐습니다. 어느 날 공식 행사에 대역으로 투입됐다가 돌아오는 길에 긴장한 나머지 작은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행원 한 명과 눈을 마주쳤는데 지도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한 겁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거였습니다. 사흘 뒤 성진이는 시설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어디 갔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어졌습니다. 밥자리에 빈 그릇만 남겨진 채로. 담당 요원은 우리가 물어보자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쓸모가 없어진 것들은 돌아가는 법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방 안에 있던 우리 모두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6.25 때도 사람이 그렇게 그냥 사라질 수는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형이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철호야, 우리 여기서 늙어 죽겠구나.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배웅 나오시던 그날, 대문 앞에서 눈물을 삼키시던 그 모습을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그게 제가 처음으로 공포라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성진이가 사라진 뒤로 시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들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훈련을 할 때도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것처럼. 아니, 사실 의심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설 안에는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있었습니다. 담당 요원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서로의 행동을 잘 살펴야 하오. 그것도 조국을 위한 임무요.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촘촘하게.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고, 표정 하나도 함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2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형, 철민이가 먼저 제 옆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호야, 너 영희 알지? 나 그 아이가 좋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 안에 여성 요원이 몇 명 있었는데 영희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었는데 형이 그분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반은 걱정되고 반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형, 그러다 보고 당하면 어떡해? 형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막을 수 없잖아.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어떤 체제도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형, 철민이는 담당 요원을 통해 공식 허가를 받고 영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결혼도 국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상부에서 두 요원의 결합이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어릴 때 부모님끼리 혼담을 나눠서 혼인을 정하던 것처럼 북한에서는 국가가 그 부모 역할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저는 어땠냐고요? 저는 그때까지 결혼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도 이 안에 묶어두는 것 같아서. 하지만 형의 결혼식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식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시설 안작은 방에서 요원 몇 명이 증인으로 앉아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꽃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고 어머니도 오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형은 그날 제가 본 중에 가장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저도 같은 시설에 근무하던 순이와 결혼했습니다. 순이는 함경남도 출신으로 저처럼 어린 나이에 선발되어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도 형, 부부처럼 소박한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시설에 들어온 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의 손이 어찌나 작은지 제 손가락을 꼭 쥐는데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아빠는 뭐 해요? 하고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아버지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산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부부도 그 무렵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형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호야, 나는 이 아이한테 내 진짜 이름을 알려주고 싶다. 아버지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얼굴 대신 지도자의 얼굴을 빌려 살았습니다. 우리 자식들마저 그 그림자 속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형과 저 사이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로 표현하기도 두려운 생각들이 오가기 시작한 것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였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은 머지않아 더 가파르고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38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날 지방 시찰 대역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도자가 직접 나서기엔 경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저처럼 외모가 흡사한 대역이 대신 나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임무를 수십 번도 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별다른 긴장 없이 출발했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으니까요. 시찰 현장은
평안남도의 한 협동 농장이었습니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 농민들이 도열해 있었고 수행원들과 지역당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지도자 특유의 걸음걸이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군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저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문제는 연설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농장 책임자가 올해 수확량을 보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숫자를 듣는데 제 머릿속에서 순간 무언가가 엇나갔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이 그 고생을 해서 거둔 수확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뻔한 거짓말. 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런 보고를 받을 때 특유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야 합니다. 그게 수십 번 훈련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찰나에 20년 전 15살짜리 낭낭구역 아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연탄, 배급 받으러 새벽에 줄 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고파서 눈물을 삼키던 동네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평양 표준어 억양이 살짝 섞인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지도자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경도 특유의 억양으로 더 권위 있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어린 시절 쓰던 말투가 살짝 튀어나온 겁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알아챈 사람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가 알아챘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20년간 이 세계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 비서는 저녁 보고서에 그 사실을 적을 겁니다. 그 보고서는 상부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시차를 마치고 시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가기까지 대략 48시간. 그 안에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형을 찾았습니다. 형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 알았습니다. 쌍둥이니까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형은 바로 읽었습니다. 형이 제 팔을 끌고 아무도 없는 창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오늘 있었던 일을 속삭였습니다. 형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철호야, 우리 지금 나가야 한다. 저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탈북. 그 단어는 저희 세계에서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말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이가, 딸아이가, 형의 아내가, 아들이, 형. 가족들은 어떻게? 형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잡히면 가족들도 끝이야. 우리가 살아서 나가야 가족들도 살릴 수 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와 딸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형과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입술만 달싹이며 계획을 짰습니다. 48시간. 아는 사람을 통해 탈출 루트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나마 몇 년간 모아둔 외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설 안에서 특수 임무 수당으로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철호야,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임무 때문에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장례식도 남들 몰래 잠깐 다녀오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형이 말한 것처럼 떠나기 전에 어머니 산소에 한번 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짧은 외출 허가를 얻어 어머니가 묻힌 낭랑구역 인근 야산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서 형과 저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떠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만큼은 사람답게 살게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형도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48시간의 시계가 째깍째깍 흐르고 있었습니다. 탈출 당일 새벽 3시였습니다. 형과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 의심을 받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주머니 안에 그동안 모아둔 외화 몇 뭉치, 그리고 사진 한 장. 딸아이 돌 사진이었습니다. 순이가 몰래 찍어서 저한테 건네준 것이었는데 저는 그걸 가슴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형도 아들 사진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챙긴 전부였습니다. 시설을 빠져나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특수요원이었고 심야의 긴급 임무를 이유로 외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형이 미리 짜둔 구실이 있었습니다. 담당 요원에게 평양 외곽 지점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고 보고했고 요원은 별 의심 없이 통행증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요원들이었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함경북도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중간에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미리 연락을 취해둔 사람이었는데 북한에서 탈북 루트를 안내해주는 브로커였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48시간은 이미 절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저희 둘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참 많이 닮으셨네요. 저와 형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쌍둥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쌍둥이 대역이라는 걸 알리는 순간 그 사람이 우리를 밀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형제입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중개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많이 묻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좁다는 건 감시가 더 촘촘하다는 뜻이니까요. 강변 일대에 수비대가 순찰을 돌고 있었고 군데군데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조명 사각지대를 파악해서 움직이는 시간대를 알려줬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 사이 딱 15분의 틈이 있었습니다. 그 15분 안에 건너야 합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10월 초였습니다. 물이 얼마나 찬지는 발을 담그기 전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을 두만강은 손발이 마비될 만큼 차갑다는 걸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 순찰대였습니다. 중개인이 낮은 소리로 욕을 뱉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로 미뤄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형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우리 지금 건너야 해. 형이 제 눈을 봤습니다. 저도 형 눈을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올라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끝이었습니다.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중개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차갑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발목이 잠기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잠겼을 때는 숨이 막혔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옆을 보니 형도 눈을 질끈 감으며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 북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북한 수비대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형 팔을 잡아 끌며 강물 속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턱까지 물이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1초, 2초, 3초.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온몸이 젖은 채로 강변 갈대밭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아직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쪽 순찰대 중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찰대원이 강변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저는 갈대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 꽉 쥐었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형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철호야, 우리 살았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지나치게 닮은 얼굴이 이제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살았구나, 해냈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자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한테 중국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곧바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건 저희한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평범한 탈북자도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인데 저희는 지도자의 대역이었습니다. 국가 1급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중개인이 우리를 연변 조선족 마을의 한 민가로 안내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 낡은 집이었는데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젖은 옷을 벗으라고 하시고 당신 아들 옷을 꺼내주셨습니다. 뜨거운 숭늉도 한 그릇씩 주셨습니다. 그 숭늉 한 모금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남한테 그런 은혜를 입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 걸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중국 땅에도 되셨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몸을 좀 추스른 뒤에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우선 며칠간 그 민가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수배가 내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중국 공안의 단속도 특정 시기에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을 피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양의 시설에서 보고서가 이미 올라갔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쯤 우리를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저와 형은 함께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똑같은 두 사람이 나란히 다니면 어디서든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족 동네에서도, 시장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반드시 한 번씩 두리번거리며 다시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댁에 물건을 배달하러 온 청년이 우리 둘을 보고는 어유, 쌍둥이세요? 하며 깜짝 놀라는 바람에 시겁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띈다는 건 곧 발각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신고하면 중국 당국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로 숨어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형과 저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평생을 붙어서 살아온 쌍둥이였습니다. 15살에 국가에 끌려간 뒤로도 항상 같은 시설에서 같은 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고요. 그것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채로.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떡해. 철호야, 너 먼저 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먼저 가. 둘 다 서로를 먼저 보내려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보다 못해 제비뽑기를 시켰습니다. 형이 걸렸습니다. 형은 연변에서 3시간 거리의 농촌 마을로, 저는 연변 시내 외곽의 조선족 식당으로 각각 따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형과 헤어지던 날 새벽, 저는 형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형, 꼭 살아있어야 해. 너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형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제 얼굴과 똑같은 얼굴이 제 걸음걸이와 똑같은 걸음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와 있는지를. 저는 연변 시내 외곽의 조선족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가 주된 일이었습니다. 20년간 지도자의 대역을 했던 사람이 중국 식당에서 그릇을 닦고 있으니 세상이 참 기막히게 돌아간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었으니까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조선족이셨는데 제 사정을 대충 눈치채시고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중국 생활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중국말을 못하니 시장에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병원도 못 갔습니다. 한 번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약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열을 앓으며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밤마다 식당 창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딸아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돌 사진 속에서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한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이 아이한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형이 보고 싶었습니다. 순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딸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 얼굴이 잠들기 전마다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사라진 걸 알고 조사를 받고 있진 않을까요? 딸아이는 아빠가 어디 갔냐고 묻진 않을까요? 그 생각들이 밀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눌러야 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중개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을 만날 수 있다고, 지정된 장소로 오라고. 저는 그날 새벽 식당 주인 아주머니한테 몰래 양해를 구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2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낡은 창고 앞.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뛰었습니다. 형도 뛰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창고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형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만이었는데 10년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형,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까맣게 탔지만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 만에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철호야, 우리 한국 가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그 말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다는 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험난한 길을 우리가 정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북송되면 끝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말했습니다. 여기선 언제까지고 숨어만 살아야 해. 그리고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우리 애들한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한국에 가야 해. 거기서 우리 이름으로 살아야 해. 평생 번호로 불렸잖아.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살자. 저는 형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형과 저는 조선족 할머니 댁 창고에 나란히 앉아 중개인이 설명해주는 루트를 들었습니다. 연변에서 곤면까지 기차로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육로로 미얀마 국경을 넘어 태국 방콕으로 이동한 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자진 출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루트를 따라 한국에 간 사람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잡히면 미얀마나 태국에서 북송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달,
늦으면 반년도 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딸아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반년. 그 시간 동안 아이는 또 얼마나 클까요?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가 아버지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언젠가 반드시 이 아이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형이 제 무릎을 툭 쳤습니다. 철호야,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번 어머니께 기도했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중국을 떠난 지 꼭 석 달 만이었습니다. 연변에서 곤명까지 기차로 사흘, 곤명에서 미얀마 국경까지 버스로 이틀, 그리고 미얀마를 지나 태국 국경을 넘는데 또 며칠. 그 여정을 다 말씀드리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정글 속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진흙탕 속을 기다시피 해서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현지 단속반을 만나 형과 제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어 달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정된 장소에서 형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형도 살았구나. 중개인과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태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숙소와 이동 경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처음에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짜로 뭔가를 해준다는 건 반드시 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방콕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드디어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잦은 출두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형과 저는 숙소 앞에서 한참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셋을 세고 같이 걸어가자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나란히 대사관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얼굴이 똑같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니 당연했겠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탈북자입니다. 귀순 의사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잠시 무전을 치더니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담당 직원이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상급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뒤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들어가 보니 정장 차림의 분들이 여러 명 앉아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 파견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놀람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름, 출신 지역, 탈북 경위,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차례차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대답한 내용과 형이 대답한 내용이 너무 일치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설에서 같은 훈련을 받고 같은 경험을 한 쌍둥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신문관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미리 짜고 똑같은 답변을 준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신문관 중 한 분이 심각한 얼굴로 동료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하는데 어느 쪽이 진짜고 어느 쪽이 가짜인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허탈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진짜인데 어느 쪽이 가짜냐고요. 그 다음 날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센서를 붙이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사관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형 차례가 됐습니다. 형도 들어가서 같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끝난 뒤 검사관이 결과지를 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 요원한테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쌍둥이라서 내 반응이 비슷한 건 아닐까요? 옆에 있던
다른 요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긴 한데 결국 그날 신문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되고 답답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말하면 말할수록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둘이 잠깐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형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호야, 우리가 너무 닮아도 문제네.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 험한 길을 다 넘어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해야 하다니. 신문은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요원들이 번갈아가며 들어와서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대역이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는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요원 한 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도자의 대역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요?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해줬습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케이스라는 것을. 결국 열흘 가까운 신문 끝에 저희는 진짜 탈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담당 요원 한 분이 서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형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던 날, 저는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24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 땅에 서 있었습니다. 형도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안내하러 왔을 때서야 우리는 눈을 떴습니다. 형이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철호야, 우리 살았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은요? 순이는요? 딸아이는요? 형, 아내와 아들은요?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공항에서 곧장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도 입국하면 먼저 그곳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탈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가 더 길고 깊었습니다. 대역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 시설의 구조, 지도자의 동선, 패턴 같은 것들을 낱낱이 진술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20년 넘게 몸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과정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 땅에 와서까지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입니다. 거기서 석 달 가까이 지냈습니다. 한국 돈 쓰는 법, 대중교통 타는 법, 인터넷 사용하는 법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물건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점에 물건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쌀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쌀 코너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배급소에서 타온 옥수수 가루를 물에 개서 죽을 끓이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이 마트를 보셨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인터넷도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면 기록이 남고 누군가 들여다보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감시당하며 살다 보니 그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여기서는 인터넷 검색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투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20년간 지도자의 말투를 훈련받아서인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평양 표준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억양이 다르다고 금방 알아챘습니다. 하나원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탈북자 분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냥 평양 쪽이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희 사정을 다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형은 저보다 말투 적응이 빨랐습니다. 원래 형이 눈치가
빠른 편이었습니다. 금방 한국 억양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형, 이제 또 다른 대역 연습하냐? 형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나원을 나오던 날, 저와 형은 처음으로 각자의 이름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리철호, 리철민.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만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1호, 2호로 불렸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자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도 옆에서 자기 주민등록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눈으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축하드려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생활은 낯선 것 투성이었습니다. 형과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나란히 입주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며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북한 시설에서는 늘 어딘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요원들의 발소리, 점호 소리, 새벽 방송 소리.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둘 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서로 멀쩡한지 확인하고는 다시 눈을 감곤 했습니다. 문화 차이도 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24시간 내내 여는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 정말 신기했습니다.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고 들어가면 따뜻하고 뭐든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가 지면 시장도 닫고 먹을 게 떨어지면 그냥 굶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 샀는데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맛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게 당연한 세상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서였습니다. 지하철도 신기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자기 갈 곳을 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들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시간에 아무 눈치 없이 갈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이 북한 음식보다 달고 짠 편이었습니다. 처음에 식당에 가면 반찬이 테이블 가득 나오는데 저는 그게 너무 낭비 같아서 손을 못 댔습니다. 북한에서는 반찬 한 가지도 귀했는데 이게 다 공짜로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이 옆에서 철호야,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거야. 다 먹어 하고 말해줬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남기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적응해 나가면서도 마음속 한켠은 늘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순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딸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형도 아내와 아들 생각에 밤마다 뒤척인다고 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해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처럼 특수한 위치에 있던 사람의 가족은 더욱 소식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제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유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있는 한, 저의 자유는 절반짜리입니다. 형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호야,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그렇다고 할 수도 없었고, 모른다고 하기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 저는 제일 먼저 순이와 딸아이를 찾으러 갈 겁니다. 형도 아내와 아들을 찾으러 갈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얼굴 대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빌려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리처로입니다. 형은 리철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가 목숨을 걸고 얻어낸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거울을 봅니다. 형이랑 둘이 나란히 서서 거울을 보면 아직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얼굴인데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어릴 적에는 그 닮음이 그냥 웃음거리였습니다. 선생님을 헷갈리게 하고 심부름을 서로 미루던 장난꾸러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닮음이 저주가 됐습니다. 국가에 끌려가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대신 써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닮음이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참 든든합니다. 형은 요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시설로 끌려갔으니 정식 학력이 없는 셈이었습니다. 이제 나이 40이 가까워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저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밤에 나란히 앉아 책을 펼치면 어릴 때 낭랑구역 골목에서 같이 숙제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형이 수학을 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수학이 어렵고 형은 여전히 제 답안을 고쳐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 이웃들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랫집 할머니가 김장철에 김치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과 맛이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김치 한 쪽을 먹으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말투가 달라도, 억양이 달라도 김치 맛은 비슷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서로에게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형제의 이야기가 북녘 땅에서 아직도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한 땅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 꼭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